우리는 그것을 그 나라의 문화적 특징, 문화적 속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금 우열의 개념을 좀 담아서 만드는 걸 국민성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국민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존재할까요? 그건 yes and no입니다. 예전에 저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국민성은 시간을 잘 안 지켜. 근데요,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시간 제일 잘 지키는 편인데.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제 시간에 맞게 도착해야 되는 걸 강조하다 보니 이전보다는 좀 더 느슨하지 않고 정확한 모습을 더 부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역용한 것에 가깝겠죠. 이렇게 꽤 많은 경우에 국민성이라고 하는 건 오해나 착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인만의 특징, 정말 따로 있을까요? 한국인들의 독특한 특징, 당연히 있죠. 실제로 한국 사회를 매우 독특하고도 특별하게 보는 시선은 이제 한국의 문화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소비되고 그리고 전파되면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몇 가지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의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이죠. 또 한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홍대선 작가의 한국인의 탄생이죠. 자, 그런데 저도 한국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한민 박사나 홍대선 작가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한국의 분명한 특징들은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측면들이 도출되죠. 첫째, 저도 많이 하는 농담인데요. 한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토지 분양 사기 당한 나라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계절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대륙의 한쪽 끝에서 수많은 민족과 그다음에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곳에 자리 잡았을까요? 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쌀을 먹고 있을까요? 식량에서부터 지형, 그리고 기후의 요소까지 한국은 그렇게 살기 녹록한 지역은 아니라는 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런 한국에 살다 보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다 보니 IQ가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아난다마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죠. 그래서 근면성실한 것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국인들의 자아와 그리고 그 자아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자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니, 개인주의든 집단주의든 나라는 자아를 써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라는 자아를 써? 무슨 얘기냐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영어로 바꾸면 our wife죠.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럴 때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럽니다. 나라 이름도 우리나라죠. 사실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서양 언어도 그렇고요, 아시아 언어들도 대부분 마이 컨트리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우리말로 마이 컨트리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맥주 한잔 하실 때 혹은 차 한잔 하실 때 TV에서 뉴스 나오는 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요즘 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저는 한번 해봤는데 저한테 네가 이 나라 샀냐? 이러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자아를 계속해서 쓸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한국의 사회심리학자들과 문화심리학자들은 주목하죠. 바로 어떤 측면이냐?
오로지 개인의 역량만으로도 생존할 수 없고, 그리고 고정된 집단의 힘에 기대서만도 생존이 불가능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세력들이 쳐들어온 나라죠. 어떤 중국 연구자가 한국에 대해서 경외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란, 여진, 흑수말간, 수많은 강력한 민족들이 다 사라졌고 한국만 살아남았다. 한국만 지금도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버텨내고 생존해 나가려면 나 혼자의 힘만으로 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은 어떤 식으로 이 어려운 역경과 침략을 견뎌내야 됐을까요? 지금 옆에 있는 타인,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누구, 그런 사람들과 늘 역동적으로 힘을 합치고 협동해야만 됐었겠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평상시에 굉장히 협동이 안 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단결이 잘 되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형성됐다라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인지 누구는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국난 극복이 취미생활인 민족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을 쓰는 유일한 문화다. 무슨 얘기냐고요? 아무나 보면 이모라 그러죠. 저도 어린이들 보면 삼촌이라고 불러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친구의 어머니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친구의 아버지한테 아버님이라고 하는 나라 없어요. 오로지 한국인들만 그럽니다.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아주 친한 미국 친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의 어머니한테 아무 생각 없이 마더 이랬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국은 가족주의가 아니라 가족 확장주의라고 하죠. 가족끼리 단결해서 가족끼리 친밀하고 가족끼리 심지어 비즈니스하는 그런 문화들은 꽤 있습니다. 남미 혹은 남부 유럽에 꽤 많이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어떤 나라들도 가족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을 쓰진 않죠. 즉 한국은 가족주의라기보단 가족 확장주의다. 많은 사회심리학자들과 문화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자아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래서 한국은 집단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니고 관계주의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일치되는 의견인데요. 재밌는 건 지금도 이 관계주의에 있어서만큼은 세대 차이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관계가 얼마나 오프라인에 치중되어 있는가 기성세대겠죠. 하지만 후배 세대나 젊은 세대 분들도 온라인에서 수많은 종류의 관계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기소개서를 매우 특이하게 쓴다. 한국인의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다. 자기 관계를 소개한다.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난 자기를 먼저 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소개하기 위해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못지않게, 아니 심지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외국 연구자들은 자아가 없다라고 오해했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자아가 크고 관계적이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관계적인 자아와 관계적인 문화는 한국인들의 삶, 즉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데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행을 좀 많이 쫓죠. 그리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삶을 볼 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를 내 삶에 반영하는 것, 이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자아가 없기 때문에 맹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아니요. 이런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강한 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있죠. 이 세 가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첫째, 나 모르게 일이 진행되는 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당되시죠. 둘째,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판을 엎으려고 한다. 굉장히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 셋째,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면 불같이 화가 나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 화를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재밌는 건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선 잘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훨씬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단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개인은 개인의 화를 집단 앞에서 표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골 동네 어르신도 시장 나오라 그래 다 하죠. 예. 시골 동네 할머니도 사장 나오라 그래 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은 결코 무력화돼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한국인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자아는 관계적이죠. 그래서 소는 늘 대를 긴장시키지만 대는 늘 소한테 희생해야 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한국 문화. 한마디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을 단순한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한 시선과 추리 모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행을 그저 쫓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자기가 없는 문화가 아니라 유행을 쫓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치열한 자아의 존재들이 한국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돈과 성공에 집착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결되기가 쉽죠. 무슨 얘기냐? 한국인들은 매우 동질적입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하는 경향성도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비교가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공통의 잣대, 돈과 관련된 성공. 이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사회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쩔 수 없음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이 단점을 만들어내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문화. 그런 문화일수록 더 경쟁적이고 그리고 전형적인 삶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국인의 특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분열과 그다음에 단결의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어떤 문화는요. 평상시에 굉장히 잘 질서를 지키다가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재난 상황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는 사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심지어 그 일이 자기 도시의 프로축구팀이 우승하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폭동과 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꽤 많이 보죠. 근데 재밌는 건 한국은 그 반대의 양상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정말 많이 싸우죠. 도로에서는 매일 삿대질이 난무하고 뉴스에서는 맨날 네 편 내 편을 싸우는 그런 갈등들을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재난의 사건이 벌어지면 갑자기 뭉치고 갑자기 이슈가 생겼을 때 단합하는 그런 이유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높은 한국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당장은 뭐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내가 마음먹고 무엇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평상시에
질서나 규칙이 지켜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위기나 재난이 왔을 때 특정한 방향점을 가지고 일순간에 단합하는 건 의외로 잘 해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의 문화를 장단점이나 우열의 편가르기 문화로 혹은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것보다는 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 같은 측면의 장점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성숙한 문화로 가는 길이겠죠. 즉, 우리 문화의 장점을 잘 살려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강한 문화에서는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기준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자주 느끼는 일이죠. 그럼 여기서 바보 같은 생각은 뭘까요? 친구도 결국 적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생각은 뭘까요? 적도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즉,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문화의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반대로 내 문화의 단점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집단과 문화는 이렇게 편견과 혐오를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강한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는 편견과 혐오의 길로 가면 정말 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적은 문화면 편견과 혐오를 가져도 그건 대부분 저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많은 문화일수록 편견과 혐오는 욕설과 막말로 가기 때문이죠. 잘 아실 겁니다. 욕의 어휘수가 그 어떤 언어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어. 재밌는 건 그 욕의 어휘수가 가장 적으면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욕설이 없지만 저주를 많이 하는 일본의 문화. 한민 박사의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문화적 차이들은 늘 언제나 존재하는데요. 내가 속한 집단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무슨 얘기냐? 외국에서요, 직장인의 이직 사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1등이 급여, 2등이 조직 문화, 3등이 복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다 한 단계씩 내려가요. 그다음에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주체성 강하고 주인공의식 강한 한국의 문화에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백 가지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첫째,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건 이 문제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나쁜 성품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무언가 다른 내부적 문제점 때문인지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생각하시면 결국 원망과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적응적인 측면들만 더 부각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는 종종 따돌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일본의 이지메 문화와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 문화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주인공 문화의 산물이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한국 문화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를 하시게 되면 따돌림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의 노력은 집단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동적인 한국 사회는 굉장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를 잘 수용하지 않는 사회에 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탄력 있게 변화해 왔기 때문이죠. 1987년부터 방송했던 한국 최초의 오피스 드라마 TV 손자병법을 한번 보시죠. 사실 그때 저는 회사원들이 저렇게 직장에 다니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봤지만 지금 보면 3분에 한 번씩 직장 갑질 나오고 5분에 한 번씩 성희롱 나옵니다. 정말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그냥 농담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변화가 다른 나라 드라마에서 같은 시간 동안 느껴질 수 있느냐? 대부분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변화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개개인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집권자나 정치적 리더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낸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이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개인의 노력이 집단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적합한 나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심리학자로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시끄럽습니다. 늘 싸우고요. 그리고 갈등하죠.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회피하고 덮는 사회보다는 더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직시하며 그리고 직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늘 갈등하고 시끄러운 사회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심리학 연구에서 두 가지 종류의 진보 그리고 진화의 기제를 얘기하죠. 첫째, 문제를 덮지 않고 직시하며 싸우는 기제. 두 번째,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바로 옮겨가자라고 하는 기제. 이 두 기제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문화가 좋은 기제고요. 그 두 기제 중에 어느 하나의 기제만이 옳거나 어느 하나의 기제만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걸 오히려 퇴보하거나 생존성이 떨어지는 문화라고 봅니다. 문화도 하나의 생명체죠. 그렇다면 그 생명체 내부에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즉 에너지를 쓰는 흥분성 기관과 에너지를 보존하는 진정성 기제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잘 맞물려 돌아가야 그 사람은 강해지고 건강해지며 오래 살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동감 넘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의 특징과 그 기저에 있는 심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우리가 서로 혐오하고 멀리하는 데 쓰시지 말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 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